자, 우리 이제 2주차 수업 들어갑니다. 챕터 1의 1.1 명제 논리 중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부터 오늘 시작할 거고,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리뷰를 해보면, 명제 논리 단원에서 일단 명제가 무엇인지,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한다 또는 수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명제의 정의를 내렸고요. 그 진리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를 어떤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죠. P, Q, R, S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문장을 그 문자에 맞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하는 경우에는 not P라고 읽고, 이제 물결 모양을 그 문자 앞에다 써서 표현을 했었죠. 지금 예제 3 번에서 했던 것처럼. 논리 연산자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논리 연산자에는 뭐가 있다? 논리곱, 논리합, 그리고 베타적 논리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논리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인 명제라고 해서 이렇게 진리표 작성하는 거 연습했었고요. 그러니까 논리곱 다시 한번 보면 P와 Q가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나머지는 false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논리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논리합은 5월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P, 5월, Q라고 하고, 이것은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 5월의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true더라도 전체 값은 true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false가 되는 경우는 둘 다 false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자,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했는데 exclusive or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뜻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P하고 Q가 서로 다른 값일 때만 true가 된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값, 하나가 true면 하나가 false인 이런 상황일 때만 결과값이 true인 이런 논리값을, 즉 연산자를 우리가 exclusive or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베타적 논리합. 여기 다음에 보면 조건문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P이면 Q이다와 같은 형태에서 가정이 false면 결과는 무조건 true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가정이 참인데 Q가 거짓이면, 즉 이런 경우죠. P는 true고 Q는 false이면 이건 뭐다? 가정은 진실인데 결론이 부정이라면 이것은 허위다. 그래서 false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true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것은 증명이 되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안 하기로 얘기했었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rue이고 true이니까 결과값은 true가 되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에 대한 진리표 작성도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명제 역, 이 대우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그래서 역이라는 건 뭐였냐면 P이면 Q이다에서 서로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Q이면 P이다였던 거고, 대우 명제는 뭐였죠? 결론을 부정한 것이 가정이 되고, 그죠? 가정을 부정한 것이 결론이 되는 이런 명제를 대우 명제라고 한다. 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원래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에 부정을 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명제. 이것을 이 명제라고 했었죠. 함축 명제도 얘기했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양쪽 화살표로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쪽 방향으로의 진리값.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그리고 반대로 Q이면 P이다. 즉 여기서 보면 화살표가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으니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 명제인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추가할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비트 문자열이라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비트 문자열은 뭐냐면 비트라고 하는 이 문자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바이너리 디짓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진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10진수를 쓰고 있죠. 0, 1, 2, 3, 4, 5, 6, 7, 8, 9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컴퓨터 숫자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0과 1로만 구성이 돼 있죠. 즉 이진수예요. 0과 1로서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 문자열이라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비트 문자열, 비트는 뭐냐면 0하고 1로서만 표현한다고 했으니 이 0과 1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0일 때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대응을 시켜 주고, 1 인 경우에는 true인 값으로 대응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true고 false다, 이런 식으로 값을 주고 그것에 대한 논리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변수 x랑 y가 있는데 이 x랑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x의 경우에 x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이너리 디지트 생각해 보면. 그래서 x가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y라는 변수가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x가 0일 때 y도 0일 수 있는 거고, x가 0인데 y는 1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x가 1일 때 y는 0일 수 있는 거고, x가 1일 때 y는 1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false에 대응을 시키고 1이라는 숫자는 true로 대응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었던 논리 연산자들 x or y, 그다음에 x and y, 그리고 x exclusive or y, 이렇게 세 개의 논리 연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정의 그대로 생각해서 or이라고 하는 연산은 무엇이었다?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인 값을 갖는다. 그러면 한번 대응시켜 보세요. 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가 된다.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고, 둘 다 true면 당연히 true가 되겠죠.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true인 거니까. 그래서 맨 위에 있는 FF만 false가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숫자로 대응시켜 주면 돼요. false는 어디로? 0으로 대응시켜 주고, 그리고 true는 1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x and y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nd라고 하는 의미는 둘 다 true일 때 true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둘 다 true인 경우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경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다 false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역시 숫자로 대응을 시켜보면 false는 0이 되고 true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x exclusive or y를 하면 뭐였냐면 베타적 논리학, 즉 두 개의 진리값이 다를 때에만 true가 된다. 그러면 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이때만 true가 된다. 이때에만 true가 된다. 나머지는 false가 되네요. 다시 이것을 숫자로 대응시켜 보세요. 그러면 f는 0이고 true는 1이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트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해서 0과 1로 표현되는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비트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비트 문자열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비트 문자열의 정의는 0개 이상의 비트를 갖는 비트열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0, 1이라고 표현되는 숫자가 있다. 이것을 비트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개수, 숫자의 개수가 결국 뭐냐면 비트 문자열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숫자가 몇 개 있는가. 그래서 문자열을 구성하는 비트 수가 무엇이
되는가,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가, 이것을 길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10, 10, 100, 11.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 볼게요. 이거 비트 문자열 맞죠? 0과 1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몇 개인지 세 보면 9 개의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9 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비트 수는, 그러니까 비트의 길이가 9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9인 비트 문자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한번 풀어 봅시다. 자, 두 문자열, 예를 들어서 01, 10, 11, 01, 10. 자, 이런 문자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11, 0001, 1101,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는 5월 연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x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y라고 생각하고 x 5월 y를 연산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0하고 1에 대해서 5월 연산을 하는 거예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다 였죠. 그런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1로 표현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 둘 중에 하나만 1이더라도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아래에다 결과값을 한번 써 볼게요. 자, 그러면 둘 다 1이어도 괜찮죠? 그래서 둘 다 1인 것도 1로 대응을 시킬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월 연산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ND 연산도 한번 봅시다. AND는 뭐였죠?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즉 둘 다 1이라는 숫자일 때만 1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둘 다 1일 때만 찾아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다 0이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xclusive or 어떻게 쓰냐면 XOR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 보면 이건 뭐였다?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일 때, 또는 하나가 false이면 하나가 true일 때, 즉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논리값을 가질 때에만 true가 되는 거다. 그러면 숫자로 표현했을 때는 0과 1, 서로 다른 0, 하나가 0이면 하나는 1이고 또 하나가 1이면 나머지는 0일 때만 참이 된다. 참은 뭐였다? 1이었죠. 1에 대응을 시켰으니까 서로 다른 값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거 찾았고, 1, 0 서로 다르죠? 그래서 1, 그다음에 여기도 0, 1 서로 다르니까 1, 그다음에 여기는 1, 0 서로 다르니까 1.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0으로 처리. 마지막에 여기도 있네요. 0하고 1이니까 여기도 1이 되죠. 자,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자들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표 작성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 문자열에 대해서 0과 1에도 대응을 한번 시켜봤어요. 사실 0과 1에 대응을 시킨 것뿐이지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절은 마무리를 하고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절입니다. 명제의 동치라는 단원인데요. 자, 아래 정의를 보면 뭐가 많이 써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핵심 단어만 한번 읽어 볼게요. 항진 명제, 그리고 모순, 그리고 불확정 명제, 이런 단어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복합 명제라고 하는 것은, 복합 명제가 뭐였죠? 우리 명제라는 거 배웠고요. 명제가 여러 개 모인 거 복합 명제라고 얘기했어요. 즉 어떤 명제와 어떤 명제를 논리 연산자로 엮어 놓은 것들을 다 복합 명제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제 1번처럼 이렇게 어떤 명제 있고
또 다른 명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5 월이라고 하는 연산 취한 거잖아. 이런 것들을 다 복합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명제가 그 복합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명제라고 하는 건 사실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명제들 각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거 지금 예제 1 번에서도 보면 이 전체가 뭐다? 복합 명제인 거고 P하고 not P라고 하는 각각의 명제를 단위 명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위 명제가 어떠한 진리값을 갖는다 하여도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참이면 그것을 항진 명제라고 한다. 지금 이게 항진 명제의 정의고 타우토로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각각의 개별적인 명제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리표를 작성했을 때 값이 거짓이 된다면 이것은 모순 명제라고 해요. 그런데 항진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면 불확정 명제라고 불러요. 경우에 따라서 참도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경우는 불확정 명제,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는 명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예제 1 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예제 1 번에 P or not P는 항상 참이고 P and not P는 항상 거짓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자, 한번 진리표 먼저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P 필요하고 not P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 P or not P 이렇게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의 진리값은 무엇이 될 수 있다? true거나 false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명제 P가 true라고 한다면 그것의 부정 명제는 뭐가 된다? 부정하면 그쵸.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는 true가 되죠. 이게 이제 부정의 정의였어요. 자, 그다음에 5 월로 연결하려고 해요. 5 월은 뭐였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인 거다. 그러면 T 5월 not P를 했을 때 이쪽이 참이니까 결과는 참이 되는 거죠. 5 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false, true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true니까 한쪽이 true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다. 그래서 결과값은 true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P하고 not P라고 하는 개별적인 명제들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P or not P가 항상 참인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가 항상 참인 것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항진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P or not P는 어떤 경우든지 참인 경우만 나오니까 이런 명제를 뭐라고 한다? 항진 명제라고 한다. 또는 줄여서 항진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P and not P는 항상 거짓임을 보여라. 이것도 한번 작성해 보죠. P and not P not P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P and not P가 궁금해요. 그죠? 자, 그럼 P는 true거나 false거나 둘 중 하나 생각할 수 있고 not P는 어떻게 돼요? 부정하는 거니까 진리값도 반대 상황이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and로 연결했다. and는 뭐였죠?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돼요. 그런데 지금 둘 중에 하나만 true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false고 결과적으로 false가 되죠.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는 몽땅 false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 결과값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개별적인 이런 단위 명제가 P하고 not P라고 하는 단위 명제가 어떤 값을 갖는 경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명제, 복합 명제가 false가 된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항상 거짓인 거예요. P가 참이든 거짓이든 not P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조합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는 이런 명제를 모순이라고 한다. 그쵸? 어떤 상황이든 모순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항상 참인 거니까 항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자어인 것 같죠? 항상 참인 것.
자, 이렇게 우리가 항진 명제랑 모순 명제 찾아봤고요. 그다음 정의를 한번 봅시다. 그다음 정의는 뭐냐면 논리적 동치에 대한 얘기예요. 자, 논리적 동치. 이것은 뭔지 한번 봅시다. 두 복합 명제 PQ에 대해서 자, 이거 무엇이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앞에서도 지금 한번 리뷰했지만 화살표가 두 개 양쪽으로 있는 것은 P 이면 Q이다. Q 이면 P이다를 동시에 생각하는 과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if and only if라고 얘기했었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하고 Q가 이런 명제가 항진이면 P와 Q는 논리적으로 동치이며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값 보시면 이것은 이제 동치라는 얘기예요. 세 줄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동치라고 쓰고 양쪽 화살표, 두 개의 화살표 줄을 그어서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이 곧 논리적 동치임을 나타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동치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진리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진리값이 서로 같으면 이것은 동치라고 불러요. 논리적으로 동치다. 물론 P하고 Q라고 하는 명제는 모양새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는 뭐 문장이 이렇게 길 수도 있고요. Q는 이렇게 짧은 명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P하고 Q를 내가 따져봤을 때 항상 동치, 그러니까 항상 진리값이 같다면 이것은 동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리적 동치가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P라는 명제는 이렇게 길어요.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Q라고 하는 명제가 이렇게 단순하면서 짧은 명제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이 둘을 판단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똑같은 논리값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값을 가져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P라는 명제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컴퓨터하고 관련된 일들을 할 때도 생각해 보면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P하고 Q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뭐 판단하는 과정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P하고 Q 중에서 뭘 넣겠어요? 간단한 Q를 넣겠죠. P하고 Q가 동일한 결과를 낸다면.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동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적 동치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진리표를 또 작성해야 되고 진리값이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한 번 더 진리표를 작성해 볼게요. 자, P, Q. 자, 한번 볼까요? P와 Q 두 개의 명제가 있으면 경우의 수는 뭐가 있었어요? P는 true거나 P가 false인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Q는 어떻게 된다? P가 true면 Q도 true고 P가 true면 Q가 false인 경우 있을 수 있죠.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P가 false일 때 Q는 true고 false이고 false인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몇 번 얘기했었고요. 자, 그다음 P 이면 Q이다 따져볼 거예요. Q 이면 P이다도 따져볼게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거니까. 양쪽 화살표이기 때문에. 자, P면 Q이다 작성해 봅시다. P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은 P가 가정이었죠. 그래서 P가 false이면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했었으니 자, 이 경우에는 다 true가 돼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true이면 true이다. 맞죠? 가정도 참이고 결론도 참이면 결과값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나요? 참인데 결론이 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인데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허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false가 된다. 자, 그다음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Q이면 P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Q가 이제 가정이 되는 거니까 가정이 false인 경우는 true가 된다. 그다음에 true이면 true이다. 여기는 true가 되고 true이면 false이다. 결론이 거짓이 됐으니까 허위가 된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다음이 뭐냐면 P 이면 Q이고 Q 이면 P이다. 이제 복합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AND 연산자로 생각하는 거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nd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fals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P if and only if Q라고 하는 요 조건문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자, true인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값이 true인 경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결과값이 항상 참인 것을 항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항진은 언제 발생하는가? 이 경우에 한번 따져보면 P하고 Q로 다시 넘어가서 P도 true고 Q도 true일 때 그럴 때 서로 지금 결과값이 true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보시면 false이고 false예요. P도 false고 Q도 false예요. 그럴 때에만 지금 P if and only if Q가 true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해석해 보면 뭐냐면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가 지금 항진이 되는 경우를 따져 보니 P가 언제 T고 Q가 T일 때, 즉 뭐냐면 P하고 Q가 서로 동일한 진리값을 가질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줄도 보시면 언제 true가 된다? P가 false고 Q가 false니까 서로 같은 진리값을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항진이 되려면 P와 Q는 서로 같은 논리값을 갖는 거예요. 같은 진리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동치라고 얘기한다. 근데 사실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동치라는 것은 같다는 의미니까. 물론 명제가 서로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같다는 거죠. 결과값이 같다, 논리값이 같다는 건데 논리값이 같으려면 P하고 Q는 진리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true, true.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진리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동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마지막 줄에 보면은 false, false일 때 서로 같은 진리값을 가지니까 이것도 동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진이 되는 경우는 즉 논리적 동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서로 같은 논리값을 가질 때만 동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표현 방법이 P 하고 세 줄 긋고 Q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P하고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뜻에서 양쪽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 동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보시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예제 풀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